알아두면 쓸데 있는 경제 뉴스. 자, 2부, 3부가 너무 뜨거웠어요. 함께 하실 분 정철진 경제평론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권혜리 SBS 보도국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아니, 정철진 평론가님 아침부터 여기 계시대요? 네, 뭐 좀 녹음을 좀 딸 게 있어가지고 녹음들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만 나오시는 게 아니구나. 아니, 아까 출근할 때 보니까 거기 앉아 계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저기서 방송하나? 그때 다른 방송 하시는 것 같았어요. 첫 번째 경제 이슈. 정부 보유세 개편 공식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여기 보유세는 참여정부의 트라우마가 있어서 아픈 손가락이죠. 예. 트라우마가 있어서 손을 댈까 말까 고민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작가분하고 뭐 할까 오늘 아이템을 하다가 제가 느닷없이 어떤 과거 기자의 어떤 느낌으로서 보유세를 해야 되겠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보유세를 진행이 됐는데 어젯밤에 완전히 공식화됐고 정부의 조세재정개혁 특위에서 첫 번째로 이 보유세 인상에 대한 논의를 공식화하겠다. 이러면서 막 여러 가지 안까지 막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새삼 이 아이템을 잘 골랐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유세는 인상을 하게 되면 양도세는 상대적으로 또 낮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보유세라는 게 들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 있고 양도세는 팔았을 때 그 수익에 대해서 매기는 게 있고요. 또 안에 거래세라고 해서 이제 취등록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나온 뭐 개편 방향을 살짝 좀 먼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보유세는 인상하는 쪽으로 가되 양도세는 안 건드리고 이 거래세 부분, 그러니까 취등록세를 낮추는 이제 그런 형태로 간다라는 쪽에 방향을 잡았거든요. 근데 정통적으로 보유세를 올리게 된다면 양도세까지도 실은 낮춰주는 것이 정통으로는 맞죠. 근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4월부터 오히려 양도세가 중과되거든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네, 뭐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일까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보유세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이랑 A부터 Z까지를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유세 인상하라 하는데 막상 보유세가 뭐야? 혹은 보유세가 얼마야? 확 대답을 즉각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보유세라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거나 토지를 갖고 있거나 뭐 상가, 주택을 갖고 있을 텐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종부세 이제 두 개로 나뉘게 되죠. 보유세가. 재산세는 실은 뭐 토지, 주택,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다 내는데 이게 지방세입니다. 세율은 0.1%에서 0.4%. 그래서 가액에 따라서. 그다음에 또 한 축이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인데 이거는 주택과 토지예요. 그러니까 상가를 들고 있을 때는 종부세 대상은 아닙니다. 상가는 이제 또 다른 라운드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 6억 이상. 1가구 1주택자는 9억 이상부터 매겨지게 된다. 토지는 5억 이상인데요. 종부세 세율은 0.5%부터 2%. 그래서 만에 하나 내가 종부세 2%를 냈어라는 분은 실은 들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가액이 94억 원 이상 되는 분들에 한해서 이제 매겨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보유세 올려라는 재산세를 올릴지 아니면 종부세를 올릴지 여기에 대한 논의였던 것이죠. 네. 근데 지금 정부의 방침은 뭘 올립니까? 근데 이제 세율을 건드리면 이거는 법을 바꿔야 되는 입법인 것이고 아마 세율을 인상을 하면 바로 또 위헌 법률 이게 또 들어옵니다. 헌법소원 또 갑니다. 실질적으로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것도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 가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어제 나온 것들이 이 세율을 올리는 것은 하지 않겠다.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과표라고 있죠. 과세 표준을 좀 더 제대로 반영하겠다. 이게 이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건데 이것을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제대로 잡겠다라고 해서 현재 뭐 주택 토지 뭐 80% 재산세 종부세가 70% 80% 이런 거를 10%포인트씩 올려서 과표를 키우는 방향으로 현재 간다.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 시세와 공시지가가 좀 차이가 나는데 괴리가 나니까 보통 지금은 그래도 많이 올라왔어요 이제. 올해가 특히 작년이 많이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시세에 비해서 대비 한 80%까지 70%, 80%까지 올라온 것을 좀 더 포인트 정도 그렇고 올리겠다. 이거는 법을
안 고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아마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과세 뭐를 올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겁니다. 이제 곱하기 몇 하는 건데 이거를 100%로 채우겠다라는 게 약간 어렵지만 이거 다 아실 필요 없고 쉽게 말하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대로 되는 이 시세를 반영하는 쪽으로 간다. 시세와 공시지가의 차이를 없애겠다 거의. 없앤다기보다 해가지고 높이겠다. 네. 예, 공시지가초를 높이겠다라는 건데 아직까지 방향도 안 정해진 게요. 재산세와 종부세를 다 같이 할 것인지 재산세는 두고 종부세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게 첨예한 조세 조항과 갈등이 나옵니다. 또 종부세만 하게 되면 네. 참여정부에 종부세 악몽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고 실질적으로 종부세를 현재 내고 있는 분들이 40만 명 정도예요. 근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올린다. 예. 뭐 더 세금을 내라. 버팁니다. 여유가 되죠. 그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종부세만 또 올린다는 것은 우리가 이걸 보유세 올린다는 것이 큰 틀에서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물량을 많이 내놓으라 하고 팔아가지고 하라는 건데 그러기에는 또 그렇잖아요. 그럼 재산세까지 함께 건드린다? 이거는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을 해서 상반기 내에 결론을 낸다고 합니다. 지방 정부들은 좀 좋아하겠네요. 그렇죠. 좋아하죠. 네. 지방세가 올라가니까. 네. 하고 실질적으로 아마 실제 보유세 인상에 돌입한다면 부동산의 가격은 떨어질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는 노무현 정부 때와는 달리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은 보유세 카드는 쓰면 안 된다는 쪽인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보유세를 쓰면 이제 판이 경제판이 아닙니다. 바로 정치 논리로 가고 있기 때문에 뜨거운 감정. 네, 저는 오히려 그게 또 다른 논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아끼고 아꼈으면 하는 쪽에 저는 한 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양도세를 같이 건드렸고 양도세를 낮춰주면서 네.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 근데 전체 이제 세수 균형을 좀 봐야 될 텐데. 예. 그렇게 하면은 조세 조항이 좀 덜하지 않을까요? 예, 그런데 어제 나온 걸 보니까 양도세에 대한 얘기는 빼고 일단은 거래세, 취등록세만 낮춰서 조세 형평성을 맞추겠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원래 조세 형평성을 맞추려면은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를 낮추는 것이 이제 정책 형평성입니다. 지금 부동산 대책의 키포인트죠. 다주택자들의 대상으로 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렇죠. 4월부터 실시가 되죠. 중과가. 예. 그러니까 그 앞뒤가 안 맞으니까 이제 거래세를 건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예, 작심 삼겹. 이분, 워딩이 이런 분들 머리 좋은 분들 같아요. 네. 저는 이문세, 비욘세밖에 몰랐는데. 보유세를 제대로 배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철진 씨 네. 덕분에 보유세 제대로 배우네요. 네. 그리고 이게 진행자의 덕이에요. 왜냐면 제가 모르게 자꾸 반복해서 물어보거든. 이거는요, 교재가 없잖아. 교재 보면서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교재를 봐면은 이거 이해 안 가요, 오히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지 교재가 모르죠. 어렵게 쓰여있기 네,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또 라디오는요, 이게 장점이야. 집중해서 듣거든. 그렇죠. 하고 이렇게 좀 짧게 예. 간략화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정치. 지난번에 어떤 분은 집중해서 듣다가 고속도로 잘못 들어섰대요. 그거 제가 들었죠. 어차피 잘못 들었으면 쭉 끝까지 가보세요. 그럼 부산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이거 오늘 두 분 다 박수네요. 814님, 저는요, 종부세 내보는 것이 소원이네요. 저도요. 아까 그 얘기도 또 핵심이에요. 종부세 내는 분이 40만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유세 중에서 종부세 건드려 봐야 네. 세수 효과. 버티기로 들어가죠. 그렇죠. 네. 다 여유 있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그때도 이 두 마리의 토끼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가 갖고 있는 물량을 내놔야지 가격이 좀 떨어져. 특히 거거든요. 서울, 서울 중에서 강남이라든가 이런 강남 알짜 지역은. 중에서도 청담동 중에서도 벙커 왜 나왔지? 그랬기 때문에 하고 보유세 인상이란 그 자체가 진짜 정치 논란입니다. 정치 논란을 던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바람은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 4월 정도로 일단 시장이 좀 안정화됐으면 하는 이제 그런 중과를 바람이죠. 먼저 하면서 보유세는 압박수단으로 완성된 카드를 갖고 있으면서 밀당을 계속하자. 그렇죠. 던질까 말까. 연구는 계속 하되 특위에서. 예. 아니 보유세 올리는 게 1주택자도 해당, 다주택자 다 해당. 그렇습니다. 재산세는 이건 금액으로 해당. 토지, 주택, 상가에 있는 분들은 만약에 다 해당이 되는 것이죠. 예. 우리 PD님이 다주택자인가?
2주택자를 왜 자꾸만 물어봐요? 왜냐면 이거는 그 재산세, 보유세는 네. 금액으로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고 재산세는 금액으로 따져가지고 뭐 6천만 원 이하가 0.1%부터 많게는 0.4%까지. 그러니까 토지가 있거나 주택이 있거나 상가에 있으신 분들은 다 재산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이분들도 오너들은 다 보유세 인상의 대상인 것이죠. 전반적으로 OECD 국가의 그 세 흐름은 어떻습니까? 양도세, 보유세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낮은 편이에요, 보유세가. 그러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 재산세, 종부세 보유한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한 뭐 평균이 0.9% 정도 되거든요. OECD 평균이. 북한의 보유세는 어떻게 됩니까? 북한의 보유세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가 2.48%. 우리는요? 우리는 이제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 합쳐도 한 0.8%? 그러니까 낮은 게 맞죠. 일본도 1.87, 유럽 가면 일단은 뭐 2, 3% 정도 되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반론이 있죠. 우리는 양도세가 또 세잖아요. 양도세. 그러니까 집 팔았을 때 그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 또 우리는 세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통해서 보유세만 올리면은 당연히 양도세는 낮추는 것이 맞다라는 거였는데. 전체 국가 세수 안정화 정책과 이렇게 연동돼 갖고 가게 되면. 보유세는 올리고 양도세 낮추는 게 맞나요? 어느 추세가 맞나요? 그러니까 선진국의 이 방향이 맞죠. 그러니까 보유세를 점점 올리고 양도세에 대해서는 이제 낮추거나. 그래야지 시장이 돌아가니까. 그렇죠. 그래야 이사도 가고 또 우리 브로커도 살고 이렇게 되는 거가 큰 틀에서 맞는데 우리는 그걸 실기했죠. 그러니까 보유세, 양도세 이제 계속 가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한쪽을 순간적으로 허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그 하이라이트가 노무현 정부 때였는데 노무현 정부 때는 이 투기를 한 명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양도세도 완전히 벽, 보유세도 벽. 그래서 이제 압박을 했었는데 일부는 좀 풍선 빠져나가듯이 놓치면서 나머지 다수를 잡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 노무현 정부의 진정성은 이해하지만 쥐구멍 정도 하나는 놔뒀었으면 그때는 또 어떻게 됐었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여기에 대해서 안은 나오고 있지만 압박 수단까지는 현재까지 와 있고 확실한 안은 나오는데 이것이 정치 논란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뜨거운 감자다. 뜨거운 감자고 이게 립 서비스, 그러니까 이런 압박으로는 굉장히 좋다. 지금 특위에서 연구 중이다. 6월에 안 나온다. 8월에 안 나온다. 아마 이 정도의 이야기만으로도 시장은 굉장히 좀 떨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금리 인상 얘기는 왜 나오죠? 금리 인상이 한국은행이 당초에 지난 11월 말에 6년 5개월 만에 했죠. 한번 단행을 하고 나서 1분기에 1, 2, 3월에 또 한다라고 얘기가 있었는데 좀 짧게 설명드리면 어저께 이주열 한원 총재가 갑자기 아니다.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이 정도 말은요. 본인이 이주열 총재가 3월까지 지금 임기거든요. 3월까지는 금리 인상 뭐 없다는 정도까지도 요 정도의 중앙은행 총재의 발언을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지금 원화 강세가 너무 셉니다. 새해 첫날부터 시작해서 지금 1,06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우리 원화 가치를 올린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원화 강세 부담 때문에 또 뭐 현재 우리 상황이 그닥 경기 내수는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좀 늦추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잘 돌아보면은 가계부채도 만만치 않고. 가계부채 만만치 않고. 그런데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좀 탐탁치가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 부동산을 빨리 잡으려면 이게 좀 금리를 쭉쭉쭉 올려줘야. 부유자금 1,000조가 넘는 부유자금을 어쨌든 그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부동산도 좀 매물도 나오고 그럴 텐데 어쨌거나 한국은행은 어제 뭐 신년사에서 좀 천천히 올리겠다. 근데 실질적으로 실물 경제가 너무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계산해 주셨나 모르겠는데 0.25, 0.5 올릴 때 가게가 막 100만, 200만 가게들이 휘청휘청하니까. 그렇죠. 한계 가구들이 영향을 많이 받죠. 그렇죠. 한계 가구도. 대출금리는 뭐 더 높이 올리니까요. 0.5%포인트씩 올리니까. 그러니까 대출금리 올리는 거 보면요. 그 원유가 인상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원유가 인상할 때 쫙 같이 우리 주유소 빨리 올라가다가 원유가 뚝 떨어지면 하나도 안 떨어져. 그렇죠. 왜냐면은 그때 비싸게 사둔 기름을 지금 팔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 놀린 거예요. 저희 기사 제목 쓸 때 그래서 거의 약간 자동으로 나오는 게 내릴 땐 찔끔, 오를 땐 쑥 이거 많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미국발 금리 인상이 달러나 이런 게 빠져나가는데 별로 미미한 효과이기 때문에 굳이 올릴 필요 없다.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냥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예. 금리 인상은 천천히 하는 걸로 일단은 1분기와 어쨌든 상반기 방향입니다. 달러 리턴 현상 많이 없나요? 거의 없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계속 들어와요. 원화를 한국처럼. 지금 사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화를 바꿔서 한국에 계속 예, 투자하려고 그렇죠. 들어옵니다. 예. 그 이유가 달러 약세가 달러가 싸니까. 너무 심해요. 예, 그러니까 그 달러를 들고 있느니 한국의 삼성전자 주식이 더 낫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권혜리 기자님이 네. 준비한 배터리. 네. 이거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를 드렸었는데 또 아유, 가지고 온 게 네. 이게 IT 기기에 관심이 많은 20, 30대들한테는 사실 따끈따끈하죠. 부동산만큼이나 예. 가장 뜨거운 뉴스예요. 이른바 뭐 배터리 게이트라고까지 하면서 오. 네, 아주 게이트가 이제 언급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 배터리 생산에 최순실이 개입한 거예요, 그럼? 아, 그 이름 좀 저희 집에도 그 애플 기기가 정말 많아요. 저도 그래서 집에서 야 진짜 이 호구 이러면서 어쨌든 쌓아놓고 봤는데 애플이 그 지난주까지만 해도 사과가 제대로 안 됐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우리가 성능을 좀 떨어뜨린 게 맞다. 근데 화재 위험도 있고 그 갑자기 꺼진 방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사실 그게 더 화를 키웠어요. 아. 그 애플이 공식적으로 그런 걸 인정하기 전부터도 집단 소송이 계속해서 제기가 됐는데 그 후에 소비자들이 폭발을 했죠. 아니 이거는 사기가 아니냐. 그러니까 일단 다른 휴대폰 제조사들은 그렇지 않은데 너희 배터리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저용량이 되면서 꺼짐 현상이 발생을 하고 화재 위험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이미 문제다. 그런데 그거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그 핸드폰 자체의 성능을 속도를 떨어뜨리면서 해결하려고 했다는 게 이건 기망 아니냐. 굉장히 화가 많이 났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방송을 한 다음에 애플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수준이 됐어요. 아, 우리 방송을 듣고요. 그렇죠. 국내외에서 집단 소송이 계속 이어졌는데 예. 애플이 그 시총 1조 달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거의 그 근처까지도 가지 못하게 폭락을 했고요. 어떤 집단 소송에서는 손해배상 소송액만 봐도 애플 시총을 넘는 돈이 청구가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건 이제 소송이 천조. 가봐야 되겠지만 아,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집단 소송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으로 되고 예. 정말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주면 애플로서는 어마어마한 위기이기 때문에 애플이 그 현지 시간으로 12월 28일 예. 지난주에 다시 입장 표명을 했어요. 어허. 이거를 지금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사과문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입장 표명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과는 전혀 아니었어요. 약간 마음이 상했다면은 뭐 사과드린다. 그 말은 앞에 있는데 여전히 뒤에는 자기들은 잘못이 없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의 더 좋은 아이폰 사용 경험을 위한 거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불을 지른 게 배터리를 교체해 드리겠다. 아하. 깎아주겠다. 그러니까 배터리 가격이 79달러인데 예. 59달러를 자기들이 부담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20달러만 해라. 예. 근데 여기서 완전 폭발을 한 거죠.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소비자들을 좀 무시한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네. 그렇죠. 우리가 돈 때문에 네. 그런 거야? 너는 얼마나 믿고 너네 제품을 썼는데. 사랑했는데. 이게 예. 그리고 너네가 안만 회사가 애플이지만 사과가 그러니까요. 니네 회사 훈이 사과 아니야? 사과해야지. 그 인터넷 정말 재밌는 말 많았는데 뭐 썩은 사과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요. 이게 사실 그 우리나라 업체긴 하지만 삼성의 그 갤럭시 7 때 상황하고 비교를 해보면 배터리 폭발. 삼성은 그때 네. 문제가 네. 생겼을 때 무상 교체 바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애플은 돈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너희 지금 배터리 소진하려는 거 아니냐. 장사 잘하겠네. 이런 반응들이 그러네. 더 세게 나온 거죠. 사과는 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새 배터리를 사라. 미국 기업들이 깎아주겠다. 사과를 잘하는데. 근데 제 생각에 애플이 자신들의 어떤 하나의 자존감, 프라이드 이것을 아직까지 포기 못한 것 같더라고요. 예. 네. 최영민님, 애플이 사과했는데 사과를 안 하더니 아재 개그를 일대 날리시면 되죠. 네. 그 입장 표명문을 보시면요. 다시 보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소통하는 방식에 마음이 상했다면 사과드립니다라고 앞에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니 그 근데 뒤에 소통하는 방식에 열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여전히 잘못하지 않았다예요. 네. 그래서 그 입장 표명문을 낸 것 자체가 사과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법적으로 앞으로 있을 집단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많이 예. 봅니다. 아니 애플 왜냐면 회장 누구죠? 애플 지금 팀 쿡이죠. 팀 쿡이요? 네. 그분한테 이거 영어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10년 전에 네. 태안반도 그 유조선 침몰 사건 있었고 태안반도가 기름띠로 그 네. 덮였었잖아요. 삼성이 그거 사과하는데 70일 걸렸어요. 그거 사과하는데 정말. 70일 걸렸고요. 사과하고 난 다음에 더 폭발했어요.
그 사례를 보고 네. 이렇게 사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과는 잘못하면 안하이는만 못해요. 근데 그 입장 표명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까 그 사연 보내신 분도 한번 들어가서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게 국문으로 완전 번역이 돼서 나왔거든요. 예. 애플 코리아는 전혀 재량이 없기 때문에 그 미국 본사의 영어 예. 입장 표명문을 그대로 번역하고 그 우리나라 소비자한테 갈 액수만 딱 결정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10만 원짜리인데 3만 4천 원을 받겠다. 6만 6천 원은 내라. 요렇게 나왔거든요. 예. 근데 그걸 보면 그 우리의 소통하는 방식에 상심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그 뒷부분을 보면 제품에 대한 사과는 하나도 없어. 앞으로 소송이 진행이 될 때 예. 어떤 논리로 애플이 대응할 것인지가 거기다 나와 있어요. 잘못한 게 없다. 네, 소비자를 왜냐면 기망하지 인정하게 되면 그렇죠. 집단 소송에 자기들 불리할 그렇죠. 것 같으니까. 고의로 기능을 저하시키지도 않았고 그것을 소비자들에게 일부러 숨기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제기되는 손해배상 소송들의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앞으로의 애플의 대응 논리가 들어있는 사과문이에요. 그거를 사과로 받아들이신다면 난 이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에게 집단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거든요. 어떤 식으로요? 전에 우리가 이 햄버거병 할 때 집단 소송제 도입하자라고 할 때 별로 이렇게 느낌이 안 왔어요. 네. 물론 그 피해 당한 부모님들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걸 좀 해주길 바랬지만 근데 집단 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애플의 사태를 봐라. 국회의원들이요. 애플을 향해서 공격하기 위한 이 청년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빨리 집단 소송 제도를 도입해라. 그럼 여야가 다 할 것 같아. 그리고 우리는 지금 소송하지 말고 소송 제도가 도입되고 난 다음에 집단 소송을 하면. 그런데 아마 이익 집단의 반격도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이 집단도 우리가 네. 찾아갖고 다 일일이 공개해 주죠. 이거 국회 빨리 만들어야 돼요. 저도 사실은 이 해당이 되는 이게 2014년 이후에 아이폰이거든요. 아이폰 6랑 7 계열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전 아이폰 10이에요. 예, 저는 요새는 다른 폰 쓰고요. 이제 집에 놨는데 너무 재미있는 댓글들이 많아주죠. 이거는 조금 읽어주고 싶어요. 야, 기적의 창조 경제네. 소비자 우롱해놓고 배터리 장사하고 있다면서 저 진짜 깔깔깔 웃었거든요. 예. 저희 보면 지금 한미라님, 이정현님이 잡스가 있었으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팀 쿡의 애플과 이정현님은 정말 예리하세요. 잡스 이게 애플. 그 애플폰을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속상해하시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사용성을 앞에 두었던 기업이 이렇게 돈벌이 기업이 되었는가라는 것이 지금까지 애플은 다른 기업들과 달리 굉장히 충성스러운 소비자들이 많고 그리고 애플은 그 일종의 파이오니어십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아이폰을 산다는 게 단지 하나의 기계를 산다는 게 아니라 그 회사가 상징하고 있는 감성, 프라이드 이런 거를 산다는 것이었는데 우린 가격을 지불하고 가치를 샀다.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충성스러운 소비자들이 굉장히 상처를 준 거죠. 게다가 지금 미국에서 배터리 교체가 시작됐고 우리나라도 어제부터 시작은 됐는데 일정하게 해봐가지고 아직 성능을 80% 이상 유지하는 배터리는 교체를 안 해주는 거예요. 미국은. 그리고 계속 꼼수에 꼼수를 물고 그리고 그러시네. 지금도 또 뭐 재고가 없어서 못한다. 아니 지금 팀 쿡이 그분하고 친한가요? 꼼수에 달인? 근데 이제 이런 평가가 있어요. 이제 스티브 잡스하고 팀 쿡을 비교할 때 스티브 잡스가 아티스트라면 팀 쿡은 테크니션이다. 테크니션. 그러니까 그 테크니션 기술 그것을 뛰어넘는 아트, 예술의 경지였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의 애플이 정말로 사랑을 받았었는데 그 이제 후계자인 팀 쿡도 그쪽 반열은 아니더라도 그걸 지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요즘 애플을 보면 너무나도 기계적인 하나의 사업 마인드로 가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끝났어요. 두 분 인사하시게요. 자, 저는 두 분 인사하셨어요?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저는 받으세요. 10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땡큐 피스 코리아!